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진 집안과 혼사를 치르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조용히 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여성은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웠습니다. 꼭 자식을 낳아야만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와 전 그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함께 이겨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단지 체면 때문에 갈라놓으시려는 건가요? 순간 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비 장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계모는 계모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받으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맞습니다. 저는 계모예요. 하지만 저보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쪽들이야말로 더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마음으로 품은 자식의 상견례장에서 예비 사돈에게 무시당하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숙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이혼 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됐네. 에휴, 그래. 지금이 좋다. 힘내자. 그녀는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10년 결혼 생활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4번의 유산. 그때마다 해숙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특히 3번째 유산 후의 일은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해숙은 몸도 마음도 바스라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번째냐? 이 정도면 몸 문제가 아니라 업보야. 니 업보. 어머님 죄송해요. 해숙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국자를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해숙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해숙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몸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너한테 며느리라고 안 부를 테니. 저놈이 우리 집 제사 끊길 팔자를 데려왔네. 아이고, 엄마 자격 없는 년이 애를 품었으니 그랬지. 시어머니는 해숙을 부엌 한가운데 무릎 꿇게 하고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무릎이 저려와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4번째 유산 후 결국 남편과 시댁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해숙을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고통은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행복백반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년.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고 해숙의 사정을 알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새벽 5시 해숙은 동네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붙인 하얀 파스가 아침 찬바람에 시큰거렸습니다. 무 한 박스, 콩나물 3봉지, 두부 열모. 장바구니가 무거워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해숙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숙이 그 손목으로 어떻게 이래? 병원은 갔어?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행복백반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해숙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밥상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은 맛있게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해숙 씨,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네요. 역시 일품이에요. 언제 생활의 달인에 내가 제보라도 해야겠어요. 하하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 박철우였습니다. 키가 크진 않지만 단단한 체격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머, 철우 씨는 농담도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기를 조금 더 넉넉히 넣었거든요.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우와 대화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우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1시쯤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해숙은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5년 전 해숙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 항상 게으르고 모든 일에 투덜대기만 잘했던 그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배가 불룩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해숙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물수건과 물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2인분. 전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면서 킥킥댔습니다. 해숙을 알아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해숙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여길 왜 왔지? 어떻게 알고? 침착해, 해숙아. 그냥 손님이야.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좋아하던 바로 그 맛. 해숙의 손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내오자 전 남편이 한술 떠먹고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야, 역시 당신 손맛은 변하지 않았네. 이 맛이 그리웠어. 애는 못 낳아도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여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전에 오빠 부인이셨다며요? 신기하네요. 전 남편이 해숙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새 어떻게 지내? 힘들지? 여기서 일하는 거 보니까 형편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은데.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른 손님들 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 좀 하나 하자? 보다시피 우리 지금 애가 졌잖아. 그런데 얘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해줘. 물론 돈은 줄게. 임산부 케어도 좀 해주고. 당신 그런 거 잘하잖아.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어차피 여기서 일하는 것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더 잘 챙겨줄게요. 이. 하하하. 두 사람은 함께 낄낄대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해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라고요. 해숙이 두 사람을 밀쳤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지금 임산부를 밀치는 거예요? 이 언니가 미쳤나? 전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른다. 임산부 폭행. 그러더니 오히려 해숙을 세게 밀쳤습니다. 해숙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여자는 먹던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해숙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의자를 발로 차고 반찬을 해숙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 주제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불쌍한 년 생각해서 돈이나 벌어주게 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뜨거운 국물이 해숙의 팔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해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철우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주먹이 전 남편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게 같은 새끼가. 철우가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계속 때렸습니다. 전 남편도 맞받아쳤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철우와 전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해숙도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합의는 절대 없어요. 꼭 콩밥 먹게 해주세요. 철우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철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 사장에게서 받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손을 쓴 건 이쪽이네요. 여성분을 밀치고 뜨거운 음식을 부었어요. 이건 폭행이 맞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였어요. 저 여자가 먼저.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니 합의하시든지 아니면 둘 다 있거나든지 하세요. 결국 쌍방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여자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밖에 나온 해숙은 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우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괜히 다치시고.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부터 봤습니다. 해숙 씨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요. 처음엔 그냥 밥이 맛있어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숙 씨가 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철우의 고백이었습니다. 해숙 씨가 힘들어하실 때도 봤고 우실 때도 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해숙 씨한테 그러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우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14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호랍이고요. 근데 해숙 씨랑 남은 인생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5년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오늘 자신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해숙의 대답이었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자신이 14살 아들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해숙은 철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단한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결혼식도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그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철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우의 집은 작은 빌라 1층이었습니다. 깨끗하진 않았지만 남자 둘이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그대로였습니다. 성훈아, 나와봐. 인사드려야지. 철우가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14살 소년 박성훈이 나왔습니다. 교복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안녕, 성훈아. 반가워. 오늘부터 아줌마가 여기서 같이 살게 됐어. 잘 부탁해. 해숙이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훈은 해숙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만 까닥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아이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해숙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예쁘게 담았습니다. 밤새 다려놓은 성훈이의 교복도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성훈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해숙이 성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성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훈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숙이 다려놓은 교복 상의를 집어들더니 해숙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옷이 찢어졌습니다. 성훈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성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위질을 했습니다. 내 옷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성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훈아,
아줌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부턴 안 그럴게. 해숙이 다가가려 하자 성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엄마 행세하지 말고. 성훈은 찢어진 교복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옷을 입고 학교로 나가버렸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널브러진 교복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성훈이를 너무 버릇없이 키웠나 봅니다. 철우가 해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철우 씨, 저 나이 때 다 저렇죠 뭐. 저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저녁이 되어 성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해숙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성훈이 좋아할까 싶어서 고기 반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성훈아, 밥 먹자. 오늘 삼겹살 구웠어. 철우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훈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아침도 안 먹고 갔잖아. 먹어. 철우가 성훈의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성훈은 그 고기를 집어서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이런다고 엄마 대접받을 줄 알아요? 아빠 꼬셔서 들어온 주제에. 철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박성훈,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성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곧이어 방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숙은 싱크대에 버려진 고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해숙 씨 미안해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 녀석 본심은 아닐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철우가 위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해숙을 무시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학교 다녀왔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만들어준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고 저녁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성훈이 먹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해숙은 성훈의 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성훈의 글씨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는 왜 나를 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4살짜리 아이를 두고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요? 아빠는 매일 울었어요. 나도 매일 울었어요. 엄마 목소리도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엄마가 너무 미워요.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가족도 행복했을 텐데.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느껴졌습니다. 성훈은 해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해숙은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가 애 잡는 계모래. 그러게. 철우 씨도 참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대? 해숙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 제가 잘 키울 테니 훈수 두지 마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학원비를 못 냈다며 학원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철우가 깜빡했던 것입니다. 해숙은 부랴부랴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원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학원비가 석 달째 밀렸어요.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성훈이는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지금 당장 낼게요. 해숙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성훈이 있었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성훈아, 얼굴이 그게 뭐니? 무슨 일이야?
철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훈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해숙이 성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쳤잖아. 이리 와봐. 약 발라야겠다.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성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앉아. 금방 할 테니까. 해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성훈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성훈의 상처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아, 아파. 성훈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해숙이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성훈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뚜껑을 덮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훈아, 속 쓰리니 이거라도 먹어라. 아줌마가. 성훈은 쪽지를 보더니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훈은 그 자리에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해숙은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해숙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숙이 차려준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해숙은 성훈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성훈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성훈이 먼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해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성훈이 어머니시죠?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습니다. 성훈이가 큰일을 냈어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숙은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성훈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얼굴뺨이 벌겋게 부어 보이는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성훈이 어머니세요? 담임교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성훈이가 반에서 1등하는 민준이를 때렸어요.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민준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이게 교육을 받은 애가 할 짓입니까? 엄마 없이 컸다더니 배운 게 주먹질밖에 없나 봐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멸시가 느껴졌습니다. 성훈아, 왜 그랬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해숙이 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폭행은 폭행이에요. 민준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성훈이 말 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얼굴 보세요. 볼이 이렇게 부었잖아. 병원비랑 합의금 1,000만 원 내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해숙은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아, 엄마한테 말해봐. 왜 그랬어? 해숙이 엄마라고 한순간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훈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은 성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요? 다른 애들도 잘 모르겠대요. 갑자기 성훈이가 민준이를 때렸다고만 하고요. 담임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성훈아, 핸드폰 좀 보여줄래? 해숙이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숙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훈을 괴롭히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성훈이 엄마 도망갔다며? 그래서 계모 들어왔다며? 성훈이 제 엄마가 도박쟁이였대.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다가 도망쳤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성훈이 엄마년. 남자 꼬시는 걸로 유명했대. 급히 받아서 성훈이 저것도 나중에 커서 그럴 거야.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성훈의 생모를 성적으로 비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훈이까지 모욕한 거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해숙이 핸드폰을 담임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학교 폭력이네요. 민준이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애들끼리 장난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민준이 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해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해숙이 벌떡 일어나서 교무실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난이요? 이걸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4살 아이 가슴에 칼 꽂는 게 장난이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자식이 주먹질한 건 잘못이에요. 벌 받아야죠. 근데 당신네 아이가 내 아들 마음에 칼 꽂은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 인생 근본까지 들먹이는 건 못 참아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임교사가 민준이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니 학폭위를 열어야겠습니다. 이런 사안이면 아마 쌍방폭력으로 처리될 거고요. 오히려 성훈이 쪽이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민준이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가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는데. 아버님, 민준이도 언어폭력으로 성훈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것도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담임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부모는 화가 나서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해숙은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해숙과 성훈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훈아, 왜 말 안 했어? 해숙이 물었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 애가 엄마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았어요. 해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보야. 너가 더 상처받았잖아. 해숙이 성훈을 꼭 안아줬어요. 성훈은 해숙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왜 나만 이래요? 성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해숙은 성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한테 엄마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 해숙이 성훈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성훈아,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귀한 사람이야. 알겠어?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왜 저 위에서 싸워줬어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성훈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자식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성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훈이 해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성훈의 첫 감사 인사였습니다. 해숙은 성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엄마한테 기대도 돼. 그날 밤 해숙은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성훈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만든 된장찌개 제일 맛있어요. 해숙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틀 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쌍방폭력으로 처리되어 둘 다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성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밥상에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서먹했지만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성훈과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우는 야간 근무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성훈아, 아줌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아줌마도 사실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는 결혼하고 나서 4번이나 아이를 가졌어. 근데 4번 다 못 지켰어. 한 번은 5달까지 갔는데 그때도 못 지켰지. 성훈이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아줌마는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을까?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결국 이혼했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너를 만났어. 처음 봤을 때 내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 마치 내가 못 안아본 그 아이들 같았어. 그래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고 싶었어. 성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아, 아줌마 못다 준 사랑을 너한테 다 주고 싶어. 그 아이들이 못다 산 목숨까지 내가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어. 해숙이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의사 될래요. 응? 갑자기 왜? 아줌마 손목 아픈 거 제가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 다 고쳐드릴 거예요. 해숙은 성훈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철우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해숙은 철우에게 성훈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철우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철우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성훈의 생일이었습니다. 해숙은 미역국을 끓이고 성훈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성훈아. 해숙과 철우가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초를 껐습니다. 소원 빌었어? 네. 무슨 소원 빌었어? 철우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셋이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요. 성훈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철우가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바다 구경 갈까? 좋아요. 성훈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세 식구는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성훈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지만 성훈은 신나게 헤엄쳤습니다. 성훈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왔고 성훈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성훈아, 해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못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철우도 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철우가 성훈을 먼저 구했고 다시 해숙을 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훈이 해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해숙은 그 말에 놀라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아,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성훈을 안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철우도 2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에서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훈이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 누웠을 때 해숙은 3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성훈의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로 몸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서 먹이고 약을 먹였습니다. 철우가 쉬라고 해도 해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야 애가 빨리 나아요. 해숙의 대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성훈의 열이 내렸습니다. 성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해숙이 성훈의 이마를 짚어보며 웃었습니다. 열 내렸다. 다행이다. 엄마, 배고파요. 성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해숙은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성훈은 맛있게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빨리 나아야지. 해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성우는 공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으니까요. 엄마, 저 의대 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럼. 근데 넌 똑똑하니까 할 수 있어. 강남 학원 다니면 안 돼요? 친구들이 거기 다니는 애들이 의대 많이 간대요. 해숙은 고민했습니다. 강남 학원은 비쌌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꿈을 위해서라면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해숙은 강남 학원가를 돌아다녔습니다. 학원비를 알아보고 커리큘럼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강남까지는 2시간이 걸렸지만 해숙은 매일 도시락 3개를 싸서 성훈을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성훈이 학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엄마, 편의점에서 사 먹어도 돼요. 아니야.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잖아.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학원에서 돌아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목 치료 받으셔야 해요. 요새 더 아프신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요. 제가 의사 되면 고쳐드릴 거지만 지금은 병원 가셔야 해요. 성훈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해숙은 결국 병원에 갔고 관절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던 전 남편. 하지만 지금은 14살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가슴에 묻었던 21년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4번의 유산으로 잃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목까지 성훈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철우와 나란히 누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당신 덕분입니다. 철우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행복을 나눴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성훈은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아버지보다 커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공부에 매진한 결과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편함에 커다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성훈이 달려와서 봉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액 장학생이요. 의대 전액 장학생 선발됐어요.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성훈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아빠한테 빨리 알려드려야죠. 아빠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아마 6시쯤 될 거야. 해숙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우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도 굽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오늘은 축하할 날이었으니까요. 6시가 되었지만 철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해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철우 씨 보호자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공사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사고요? 해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성훈아, 빨리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철우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보. 해숙이 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응, 그럼 괜찮지. 그냥 살짝 다친 건데 다들 이렇게 호들갑이네. 허. 철우가 성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죠?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성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우가 해숙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 말을 늘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마음이 늘 안 좋았는데 오늘은 꼭 하고 싶네요. 해숙 씨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성훈이. 꼭 지켜줘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은 퇴원하고 안아주면서 해야지.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철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 심정지.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철우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우와 함께 일했던 공사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성우는 빈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가 꼭 의사 될게요. 아빠, 가지 마세요. 해숙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우와 함께했던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철우가 앉아있던 소파, 철우가 신던 슬리퍼, 철우가 걸어두었던 작업복. 모든 게 그대로인데 철우만 없었습니다. 성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막막했던 해숙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49제가 지나고 해숙은 철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르며 해숙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성훈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해숙은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성훈이 방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빠가 일하다 돌아가셨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해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학원비 때문에 아빠가 더 일하신 거예요. 저 의대 안 갈래요. 아빠도 없는데 의대 가면 뭐해. 성훈이 합격 통지서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해숙이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아,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꼭 의사 되라고 하셨잖아. 내가 포기하면 아빠 죽음이 헛된 거야. 하지만은 없어. 넌 의대 가야 돼. 그게 아빠한테 보답하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후로 해숙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성훈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온몸은 매일매일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휴학하고 돈 벌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돼. 넌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매일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래도 넌 공부해야 돼. 그리고 엄마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몰래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던 성훈은 해숙과 마주쳤습니다. 해숙도 같은 공사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성훈아, 너 여기서 뭐해? 해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제발 공부만 해, 이놈아. 엄마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이러면 엄마는 어떡해. 성훈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공사장 바닥에서 모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성훈아, 우리 꼭 이겨내자. 내가 의사 되면 아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잖아.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숙은 성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믿어. 넌 할 수 있어.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성훈은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해숙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성훈은 마침내
외과 전문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 발표 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전문의 됐어요. 성훈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덕분이에요.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해숙은 동네 곳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식당 앞에 우리 아들 의사 됐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해수가 축하해. 고생 끝났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해숙은 떡을 돌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성우는 대학병원 외과에 부임했습니다. 첫 출근 날 하얀 가운을 입은 성훈을 보며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멋있어서. 해숙은 가운 깃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성훈아, 환자들한테 잘해줘. 그 사람들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성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성훈이 해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제가 모실게요. 저녁이 되자 성훈이 해숙을 데리러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여기는 왜 온 거야? 엄마, 잠깐만 들어가요. 성훈은 해숙의 손을 잡고 보석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목걸이와 귀걸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있는 진주 목걸이 보여주세요. 성훈이 가장 큰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목걸이를 꺼내자 영롱한 진주알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성훈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이 제 첫 월급 날이거든요. 엄마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성훈이 목걸이를 해숙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진주가 해숙의 목에서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이 진주는 엄마의 눈물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동안 흘린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된 거예요. 이제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해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이고, 우리 성훈이 다 컸네. 그치만 엄만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목도 아프시잖아요. 성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철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소주 한 병을 놓고 따랐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지? 우리 아들 훌륭하게 컸어. 이거 봐요. 성훈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예쁘죠? 해숙은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훈이 의사 가운 입은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숙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성훈이 근무하는 병원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 최 원장이 성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과찬이십니다. 우리 병원을 더 키우고 싶은데 박 선생 같은 젊고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해. 앞으로 잘 부탁하네. 최 원장이 성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훈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를 걷던 성훈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박성훈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서라고 해요. 이사장님 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성훈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젊은데 실력이 대단하시다면서요?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겸손하시기까지.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훈은 조금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성훈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선생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혼자서 선생님을 의사로 키우시다니. 네, 제 어머니는 제게 전부예요. 성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성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는 자주 성훈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기도 하고 병원 행사에 같이 가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성훈은 윤서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서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딸이라는 배경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은 혜숙에게 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병원 이사장님 딸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 사람 집안이 너무 좋아요.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혜숙은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아, 내가 좋으면 만나봐. 집안 배경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알겠어요, 엄마.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고 성훈과 윤서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성훈에게 잘해줬죠. 비싼 선물도 사주고 좋은 식당에도 자주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윤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혜숙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혜숙은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윤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윤서예요. 윤서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혜숙도 미소로 인사를 받았어요. 어서 와요. 듣던 대로 참 예쁘게 생겼네요. 많이 시장할 텐데 어서 밥 먹어요. 식탁에는 혜숙이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식사가 끝나고 윤서가 돌아간 후 성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윤서 어때요? 응? 한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쁘구나. 혜숙은 짧게 대답했지만 윤서의 눈빛에서 느껴진 묘한 차가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과거 전 남편의 상간녀가 보이던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가 혜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한 거 아시죠? 그 전에 어머님이랑 쇼핑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쇼핑이요? 네, 상견례 때 입으실 옷도 사드리고 싶고요. 혜숙은 조금 망설였지만 윤서라는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다음 날 윤서는 혜숙을 강남 한복판의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 서자 윤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들어가요. 여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격식을 좀 차리시는 분들이라서요.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보기에도 좋잖아요. 윤서는 혜숙에게 비싼 정장을 골라주었어요. 혜숙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을 때 윤서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견례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명품 한두 개쯤은 있어야 품위가 있어 보이죠. 혜숙은 기분이 묘했지만 참았어요. 윤서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산 후 윤서는 혜숙을 고급 미용실로 데려갔어요. 미용사가 혜숙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손상이 많이 되셨네요.
염색은 언제 하셨어요? 염색은 안 해봤어요. 옆에서 윤서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새 누가 염색 안 하고 살아요? 이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젊어 보이셔야죠. 해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윤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빛났고 자신은 그저 늙고 초라한 중년 여자일 뿐이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해숙은 윤서가 사준 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이었지만 왠지 자신의 옷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의 옷을 빌려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옷장에서 자신의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윤서와 그녀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해숙을 본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드린 옷은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의 어머니도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죠. 역시 제격에 맞는 옷을 입으셨네요.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성운을 위해서였습니다. 앉으세요. 최 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성운의 병원 생활, 앞으로의 계획 등등.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최 원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살짝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에 대해 살짝 알아봤습니다. 뭐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과거 10년 결혼 생활 동안 4번의 유산,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성운 씨의 친어머니가 아니시고 계모시라는 걸 알고 좀 놀랐습니다.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운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최 원장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말 안 끝났네. 자네 생부는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자네를 키우셨더군.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근데 말이야. 최 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해숙을 바라봤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집안과 혼사를 치르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머님께서 물러나 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노후는 책임지겠습니다. 좋은 곳에 집도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매달 넉넉히 드리겠어요. 성운이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조용히 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해숙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최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돈 때문에 성운이 엄마가 된 게 아닙니다. 뭐 조사해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제가 성운이 곁을 지킨 지 벌써 10년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웠습니다. 밤새 아파하는 아이 간호하고 학원비 못 낼까봐 3군데 일터를 돌았어요. 성운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하고 밤엔 대리운전까지 했습니다. 꼭 자식을 낳아야만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운이와 전 그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함께 이겨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단지 체면 때문에 갈라놓으시려는 건가요? 그게 돈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최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서의 어머니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계모는 계모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 받으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맞습니다. 저는 계모예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쪽들이야 말로 더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듣는 이 자리가 매우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훈이 일어나. 가자. 아니면 엄마 먼저 갈게. 해숙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해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한참 후에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성훈이 왔니?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괜찮지? 성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지냈습니다. 해숙은 밥을 차려놓고 성훈은 묵묵히 먹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해숙은 철우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앉은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성훈이 멋지게 의사된 거 봤죠? 정말 대견스럽지 않아요? 어릴 적 처음 봤을 때 꼬맹이 같던 애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사돈될 집안이 너무 대단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훈이 앞길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야 하는 걸까요? 근데 나는 성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도 버텼는데 성훈이까지 없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요? 해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성훈이 행복을 빌어주는 게 맞겠죠? 성훈이 미래를 위해서.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성훈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성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훈아, 엄마 생각해봤어. 저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너 윤서랑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 좋은 경험 쌓고 와.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없이 어떻게 가요? 엄마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훈아, 엄마가 내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칠 순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성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훈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윤서가 보낸 문자였고 성훈은 그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어머니랑 얘기 좀 해봤어요?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계모 주제에 격도 안 맞고 빨리 정리하고 우리 결혼해요. 미국 가면 다 잊혀질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노후 책임져 주신다니까 오빠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죠. 어머님 입장에선 로또 맞은 거 아닐까요? 성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해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 원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는 최 원장과 윤서가 함께 있었어요. 박 선생. 생각 정리됐나? 최 원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훈은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뭐? 갑자기 왜? 원장님, 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원장님께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병원을 경영하시는 방법이라던가 동료 의사를 대하는 모습에서도요. 최 원장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성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었던 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무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감사? 무슨 소리야? 바로 당신들 같은 인격을 가진 집안의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신들이 모욕한 그 여자가 제 우주입니다. 제 전부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까지 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셨어요.
손목이 아파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셨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꺼내 윤서에게 보여주었어요. 윤서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윤서 씨, 제 어머니를 계모 주제에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빠, 그건... 그래요. 저의 엄마는 격이 안 맞죠.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동물과 격이 맞겠습니까? 최 원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박성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의사가 된 건 물론 제 노력도 있지만 제 어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들이랑은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성우는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 씨, 저는 처음에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은 제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오빠 미쳤어요? 지금 이게 우리 아빠 앞에서 할 행동이에요? 윤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훈, 나가면 다시는 이 병원에 발도 못 들여놔. 최 원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온 성우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숙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성훈아, 벌써 퇴근했어? 엄마, 저 병원 그만뒀어요. 해숙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성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 왜? 무슨 소리야? 난 엄마가 소중하니까요. 엄마를 모욕하는 사람들이랑은 같이 일할 수 없어요.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엄마.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근데 넌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해숙이 소리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잘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면 엄마는 어떡해. 엄마 고생이 다 헛된 거잖아. 엄마 아니에요. 엄마 고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성훈이 해숙을 안았어요. 해숙은 성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해. 엄마, 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해숙은 한참을 울다가 성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해? 그럼요.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리고 병원이야 뭐. 여기저기 널린 게 병원인데 나 하나 필요한 곳 없겠어요? 하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울보 엄마. 이 녀석이 엄마를 놀리고 있어. 해숙은 성훈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성훈은 시내에 있는 중소규모 병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환자들을 더 가족같이 돌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보았어요. 오민지 선생님? 간호사 가운을 입은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성훈의 전 병원에서 일했던 민지였어요. 박성훈 선생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얼마 전에 왔어요. 민지 선생님도 여기서? 네, 저도 이번 달에 옮겨왔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성훈의 힘든 시기를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3달이 지난 어느 날 성훈이 민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엄마,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인데 저녁같이 먹으려고요. 해숙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또 윤서 같은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간소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민지라고 해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민지를 맞았습니다. 식사 중에 해숙은 민지를 관찰했어요. 민지는 자연스럽게 반찬을 덜어주고 성훈이 물을 따라주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종종 집에 들렀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거들고 어느 날은 장을 같이 가자며 해숙을 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지가 해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성훈 선생님 정말 환자분들한테 잘해주세요. 한 번은 할머니 환자분이 수술비가 없다고 우시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도와드린 적도 있어요. 해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을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민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제야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민지야, 우리 성훈이가 좀 불같은 성격이 있는데 이해해줘. 아니에요. 선생님 성격 정말 좋으세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항상 친절하세요. 6개월 후 성훈과 민지는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해숙은 철우가 사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성훈과 민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1년의 한이 드디어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해숙은 철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거기는 어때요?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성훈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우리 성훈이 참 잘 컸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보, 나 참 힘들었어요.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해숙은 묘비의 소주를 따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 후 1년. 성훈과 민지는 해숙과 함께 살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세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해숙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해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훈과 민지, 해숙 세 사람이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해숙이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해숙 혼자 외출할 때도 똑같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세 사람은 즐겁게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숙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해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숙자 같은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왜 요 며칠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해숙이 다그쳐 물었을 때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이. 아까 같이 들어간 애가 성훈이 맞죠?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성훈의 친어머니 강은주였어요. 잠깐만요. 여기 서 있지 말고 공원으로 가요. 해숙은 은주 씨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집에서 성훈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신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민지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성훈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해숙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성훈이 뛰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해숙 옆에 노숙자 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성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의 얼굴이었어요. 성훈은 해숙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성훈아, 내 아들. 성훈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절 아세요? 그리고 해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요. 해숙이 성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그러지 말고 인사라도 해.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해숙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해요? 엄마는 도대체 쓰레기 버리러 가서 왜 쓰레기를 만들어 왔어요?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 몰라요. 먼저 들어갈 테니 쓰레기 버리고 빨리 들어와요. 성우는 집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해숙은 은주 씨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는 게 좋겠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자 성운의 친모, 은주 씨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운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제 쓰레기 버리고 온다더니 그냥 오셨었네요. 은주 씨가 맨발로 뛰어들어오며 성운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운아, 성운아,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은주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지와 해숙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엄마고 뭐가 우리 애기예요? 아줌마 누군데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서 나가요. 성운이 소리쳤을 때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운아, 이분이 많이 아프시단다.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운아, 이 못난 애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내 앞에서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왔어. 죽기 전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성운이 비웃었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넌 이 애미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엄마 얼굴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4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던 건 빚이 좀 있었기 때문이었단다. 성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주 씨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도박에 빠져서 사채를 쓰기 시작했어.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갚으려고 더 도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내 아빠한테 매일 협박 전화가 왔지. 그래서요? 그래서 날 버린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성운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다칠까봐, 내 아빠가 다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혼자 도망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거짓말.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 엄마가 겁쟁이였어.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야. 은주 씨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해숙이 은주 씨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 뒤로 20년 동안 엄마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살았어. 숨어서 일하고 도망 다니고 너희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나타나면 너희가 위험해질까봐 못했어. 그러다 6개월 전에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래. 이미 다른 곳으로도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대. 췌장암 말기? 성운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에 놀라 은주 씨를 바라봤어요. 의사인 성운은 췌장암 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나서 엄마는 죽기 전에 꼭 너를 한번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컸는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은주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살 때 성운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만 보면서 20년을 살았어. 밤마다 이 사진 보면서 울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매일매일 자책했어. 성운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수소문 끝에 내가 의사가 됐다는 걸 알았어. 그것도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됐다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근데 엄마는 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었어. 그래서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려고 며칠 동안 쫓아다녔어. 다 버리고 도망갔으면 행복하게나 살 것이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요. 성우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가 성훈의 발을 붙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상훈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 듣고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봐줘. 해숙이 성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훈아, 이분 말씀 들어봐. 엄마는 왜 이런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는데. 그래, 엄마가 너를 키웠어. 근데 말이야, 이분도 너를 낳았어. 그것도 부정할 순 없잖아. 성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 씨가 계속 말했어요. 성훈아,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살아. 마지막 소원이 너를 한번 보는 거였어. 이제 봤으니까 엄마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가세요. 편히 가세요. 성훈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가 갈게. 근데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성훈아, 너 정말 잘 컸구나. 훌륭한 의사가 되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은주 씨가 해숙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어머님한테 정말 감사해. 내가 못한 엄마 노릇을 대신해 주셔서, 내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그렇게 새벽까지 네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고 은주 씨는 비틀거리며 돌아갔어요. 성우는 창가에 서서 은주 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숙이 성훈의 옆에 섰어요. 성훈아, 괜찮아? 모르겠어요, 엄마.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하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숙은 성훈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은주 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민지가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 먹어야죠. 여보, 나 그 사람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민지가 성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퇴근 후 성훈은 친어머니가 노숙할 만한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교회 앞. 며칠 동안 수소문한 끝에 한 교회 뒤편에서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친어머니는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성훈의 목소리에 그녀가 눈을 떴어요. 성훈아, 병원 가요. 검사 받아야죠. 아니야, 됐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 꼴로 괜찮다고요?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성훈은 그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에 병원에 안 갔어요? 돈이 없었어. 그리고 두려웠어.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두려웠어. 내가 엄마를 잊고 사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엄마는 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우는 동료 의사에게 결과를 물었습니다. 박 선생, 환자 상태가 어때요? 동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좋아요. 췌장암이 간과 폐로 전이됐어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길어야 2~3달. 성우는 진료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성훈이 친어머니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병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한쪽 구석에 움츠러들어 있었고 조폭처럼 보이는 남자 2명이 병실에 서 있었어요. 당신들 누구세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들이시구만. 여기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이 있어요. 빚 갚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돈 갚으라고요. 안 그러면 이 병실에서 끌고 나갈 겁니다. 성훈이 두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나가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야, 이 새끼가 지금. 남자 하나가 성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성훈이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제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성훈에게 명함을 던졌어요. 이틀 안에 연락 없으면 우리가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가만 안 둬. 사채업자들이 나가고 성훈은 은주 씨를 바라봤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셨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사시고 이제 와서 저한테 나타나시고 대체 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성훈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 며칠 후 성훈은 5천만 원을 마련해 사채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성훈은 은주 씨의 병실로 돌아왔어요. 빚은 다 갚았어요. 그러니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성훈아, 고맙구나. 엄마가 고맙다는 말하지 마세요. 이거 당신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 편하려고 한 거니까. 성훈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주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일주일 후 해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주 씨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어머님. 해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때문에 성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놀림받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14살까지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자랐어요. 엄마가 없어서 놀림받고 상처받고 참 힘들었겠죠? 해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에요. 해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성훈이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빚을 갚아주고 병원에 매일 병실 들여다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알아요. 제가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성훈이 엄마예요. 비록 20년을 비운 자리지만 낳아준 건 사실이잖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성훈이를 14년 키웠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요. 근데 당신은 성훈이를 뱃속에 10달 품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은주 씨가 해숙을 바라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세요. 해숙이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이한테 진심을 보여주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성훈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그냥 있어주세요. 성훈이가 올 때 반갑게 맞아주고 밥 먹으라고 하고 몸 조심하라고 하고 그게 엄마예요. 해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훈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성훈이한테 짐이 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야죠. 어머님, 고맙습니다.
성훈이가 좋은 엄마를 만나 정말 고맙습니다. 은주 씨는 해숙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당신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동안 아들 그리워하면서 해숙의 말에 은주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해숙은 은주 씨의 등을 토닥였어요. 성훈이한테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해숙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은주도 불쌍하고 성훈도 불쌍했습니다. 해숙이 병실을 나온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성훈은 매일 퇴근 후 은주 씨의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엔 말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했지만 점점 병실 안으로 들어가 은주 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은주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성훈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자 은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은주 씨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성훈은 대답 없이 은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3살 때 엄마가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 넌 그 노래 들으면서 잠들곤 했지. 그때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귀엽던지. 엄마는 너무나 행복했었단다. 도망가던 그날 밤에도 2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엄마는 그 자장가를 혼자 불렀어. 내가 듣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은주 씨가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성훈은 그 멜로디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엄마. 성훈이 처음으로 은주 씨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성훈아. 죽기 전에 내 입에서 엄마라는 말 한 번 듣고 싶었어. 그리고 이렇게 근사하고 멋지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구나. 그날 이후 성훈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주 씨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 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성훈과 민지, 해숙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은주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성훈이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훈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가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로 태어날게. 은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훈이 은주 씨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요. 엄마도 힘드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은주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훈을 바라보던 은주 씨의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그렇게 은주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훈은 은주 씨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민지가 성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해숙은 은주 씨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은 성훈과 민지, 해숙단 3명뿐이었어요. 20년을 숨어 살았던 은주 씨에게는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은주 씨의 유품을 정리할 때 해숙은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저고리를 발견했어요. 성훈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은주 씨는 20년 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었어. 엄마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해숙이 베넷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훈이 해숙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엄마도 내가 용서해줘서 다행이야. 해숙이 성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지가 성훈과 해숙 앞에 섰어요.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보, 놀라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하하하. 뭐라고?
성훈이 벌떡 일어나 민지를 안았습니다. 해숙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생긴다니. 해숙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 태명을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민지가 해숙에게 말했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우리 봄이라고 부르자.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잖아. 몇 달 후 백반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 손주 태어났어요. 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민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해숙은 손주를 안고 철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데려왔어요. 봄이에요. 우리 봄이. 해숙은 묘비 앞에 앉아 아기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다음 주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해숙이 아기를 안고 가운데 섰고 성훈과 민지가 양옆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기 직전 성훈이 해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아이고, 우리 성훈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하하하.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해숙이 정말 복받았네. 착하게 살더니 저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만. 그러게 말이야. 고생한 사람은 끝이 좋다더니.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가운데 해숙은 손주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진주 목걸이가 봄 햇살에 반짝였어요.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봄을 맞이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숙과 성훈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0년을 온 마음 다해 키워낸 해숙의 위대한 모성애가 가슴 깊이 울림을 줍니다. 세상에는 낳아준 은혜도 있지만 키워준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이 있죠. 해숙처럼 묵묵히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들, 성훈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자식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해숙과 성훈 같은 진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